안녕하세요. 김여배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은 계속되고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상투장에 연끌을 하거나 갭 투자한 분들이 잠이 오지 않아 미치겠다고 문의합니다. 상투장에 집을 잘못 잡으면 10년간 마음고생만 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죠. AI 부동산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1, 2년 안에 부동산 대폭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끝까지 보신 분들은 수백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꼭지에 잡아 미치겠다. 빅데이터 대폭락 충격. 빅데이터 결과를 보니까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아직도 살까 말까 망설입니까? 자, 원래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웬걸요. 자, 코로나로 경기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또 돈은 찍어내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폭락 위험,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별표를 칠게요.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뿐이에요. 왜? 미래를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의 과거, 또 미래의 미래, 이걸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타이밍만 좀 달라요. 자, 50% 폭락한 곳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자, 저번에 2013년만 예를 보면 서울 20억 아파트 평균치 거의 10억으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 15억 아파트가 무려 6억,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용인 10억짜리가 4억, 반토막은 저리 가라네요. 뭐 이건 여기만 그렇습니까? 일산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고 경기도, 서울 난리 났었죠. 아무튼 특히 버블 7. 자, 그런데 이제 5달 만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빠질까?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5달 만에 20% 폭락한 곳들이 많았어요. 먼저 2020년, 작년에 뜨거웠네요. 2020년 1월, 2월, 3월, 4월 그 금매 보세요. 자, 엘리트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자, 은마, 잠실주공 5단지 등 약 한 23, 4, 5억 했던 이 아파트들이 24억 했던 것들이 18억, 17억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7억 빠졌네요. 단 4달 만에. 4달 만에도 이렇게 3분의 1, 거의 20% 이상, 25% 폭락하는데, 이거 뭐 2년에서 5년 빠져버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억, 20억, 이건 가볍게 빠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합리성을 얘기했습니까? 2020년 또 말고 2018년 9.13 대책 때 보세요. 겨울에 1, 2, 3, 4, 5월 달에 얼마나 빠졌는지. 그때도 20억 언저리 했던 것들이 5억 이렇게 빠졌어요. 잠실 뭐 그렇고 반포에 있는 반포장이나 리체 이런 것들도 6, 7억 단기간에요. 자, 2013년에서 2021년 이때 하락장, 폭락장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죠. 거의 8년째 뛰었는데 서울이 4억짜리가 11억이 된 거예요. 11억.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해볼게요. 2022년, 2026년 이제 하락장이라고 치고, 그럼 11억짜리가 얼마나 빠지느냐? 뭐 4억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5.5억이나 6억까지 추락합니다. 거의 반토막이면 5.5억이고 반토막이 좀 덜하면 6.5억 정도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돼요. 가격 회복이 불능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했기 때문에 가구 수도 증가하고 하니까 폭락 후에 또 신고가를 찍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광역시, 경기도, 특히 이 고가 아파트 전체, 여기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서 회복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회복도. 쉽게 말하면 지금 10억짜리가 떨어져서 막 6억이나 5억으로 떨어졌다. 다음에 잘해야 8억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요, 지금 2007년, 8년에 꼭지 찍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언제 회복했냐? 경기도 같은 경우 2020년에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3년이 걸린 거예요. 회복만 하는데.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것도 특정 아파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중대형 거의 다 그랬어요. 좀 빠른 곳들은 2018년에 회복했고 늦은 것들은 2020이나 21년. 앞으로는 회복 못할 것 같은데요. 인구도 줄고 막 물량은 더 많아져서. 자, 2025년 대폭락. 자, 가격 2배에서 5배까지 지금 폭등했습니다. 현재. 이거 잊으면 안 돼. 특히 지방,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는 5배까지 뛴 곳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해외 대비 50%나 거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절대적으로 많이 뛰었어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뛰면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50% 거품이에요. 즉 반토막이 나도 비싼 거예요. 30억짜리가 15억으로 떨어져도 이게 싼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물량 폭탄, 인구 감소가 포인트고 호재가 많은 곳일수록 폭락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GTX라든가 무슨 전철이 계속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로 지금 다 뛰었잖아요. 더 뛰었잖아요. 더 뛰었죠. 그러면 폭락장에는 얘들이 더 떨어져 버린다고요. 설령 지금 GTX가 개통이 돼도 더 많이 떨어져요. 상승장 반영되어 급등했기 때문에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다시 또 상승할 때는 그걸 회복합니다. GTX는. 이제 폭락장만 놓고 보면 잡으면 안 돼. 그 이유는 긍정적이에요. 자, 이제 무주택자 선택. 자, 지금 매입할 거냐 아니면 청약을 받을 것이냐, 폭락장에 아예 그냥 몇 년 기다려서 금매를 잡을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상황, 그 다음에 부동산 흐름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른데, 자, 보자고요. 지금 매입할 사람도 있어요. 대략 20에서 30%는 오히려 지금 매입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매입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1, 2년 동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마음껏 신나게 하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조건. 자본금이 넉넉하고 실거주 충분하고, 자, 중저가 아파트고 비싸지 않고 저평가다, 아직은 좀 저평가다, 그러면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시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도 돼요. 영끌도 아니니까. 다만 조심할 점이 있어요. 매수 후에 혹시라도 1, 2년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다가 부동산 대세하라 이 되는 것 같아요. 찜찜하면 던져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조금 손해봤거나 손실을 안 봤다면 던져버리시라고. 그래야 손실 취소화예요. 물론 올라가면 왜 던집니까? 비과세까지 끌고 가죠. 자, 폭락장에 갈아타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렸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던 꼭 갈아타기 하세요. 자, 청약. 이번에는 이제 돈이 좀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좀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다. 싼 거라면 괜찮아요. 1, 2, 3, 4억이라면 지금 잡아도 되는데 막 이게 10억, 8억 막 이래. 그러면 좀 부담되죠. 그럴 때는 조건, 청약 통장, 청약 종합 여건을 판단하세요. 긍정적이면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기다리는 게 낫죠. 청약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공 민영 유리한 상황일 경우는 청약이 좋아요. 매입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하락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기 신도시 웬만한 곳들은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지금 경쟁률 셌던 곳. 여러분들 지금 계양이나 이런 데보다요, 원래 미분양난, 별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동탄원이라든가 송도라든가 막 이런 데 있죠. 이 미분양 난 곳들이 입지도 훨씬 좋았어요. 심지어는 위례도 지금 줄 서서 잡았잖아요. 근데 하락장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요. 1주택자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돌아오고요. 여기서 보세요. 자, 분양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분양권 미분양이 나오고 10년 전매 제한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갭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실거주 폐지되니까. 그래서 1주택이든 무주택자들이든, 자, 내가 청약이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만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기회 옵니다. 당장 올해 안 오더라도 2, 3, 4, 5년 계속 분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폭락 금매. 그래, 청약을 할까 금매를 잡을까는 이제 하락장을 가봐야 돼요. 조건, 자본금도 부족하고 영끌해야 하고 갭 투자해야 하고 비싼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잡는 것보다는 조금 판단해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 자,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내다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폭락장의 타이밍, 입지, 하락폭, 이걸 보면서 공격적으로, 지금은 보수적으로, 하락장, 폭락장에는 좀 공격적으로 빚도 많이 내고 해도 돼요. 그때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AI 빅데이터 결과를 봤더니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요. 집값 하락 요인을 봤더니 주로 이제 하락 요인이 많아요. 빅데이터 결과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 이제 집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소득도 많이 올랐지만 집값이. 그다음에 물가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 물가도 올랐지만 집값은 훨씬 많이 올랐어요. 구매력 대비, 즉 어떤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대비 집값이 너무 뛰어버린 거야. 통화량 대비, 돈도 엄청 찍어낸 거 아시죠? 근데 통화량보다 더 많이 뛰었어, 집값이. GDP 대비, 지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지금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훨씬 많이 뛰었어.
전세가 대비, 전세가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임대차 3법 실패하는 바람에. 그런데 매매가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매매가가 너무 가격이 비싸, 집값이. 해외 대비. 다른 나라도 집값 많이 뛰었지만 우리나라가 도심 집값이 세계 2위로 뛸 만큼 더 훨씬 거품이 심해요. 결론적으로 빅데이터는 이렇게 거품이 심합니다. 다만 얘들은 빅데이터 결과물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더니 미분양 증가, 미분양이 증가돼야 하는데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됐죠. 또 분양 물량도 줄어들었죠. 다주택 매물 지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전세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유동성 자금, 돈이 넘쳐 흐르고 있네요. 자, 부동산 심리, 지금 누가 매도자, 그러니까 다주택자하고 무주택자하고 누가 불안합니까? 지금 무주택자가 더 불안해요. 집값이 뛰니까.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갈 요인들이에요. 정리하면 빅데이터 결과는 대부분 하락인데, 이제 외적 요인들은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이게 0이에요. 0인데, 자, 지금 2017년부터 파리 대책 계속 올라가죠. 집값 여기 수도권 중심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 나오니까 집값이 좀 내려가는 듯. 마이너스까지 좀 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9.13 대책.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죠.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9.13 대책 때는 확실히 마이너스가 좀 많았죠. 그러다가 또 11 대책, 11.6 대책, 그 다음에 220 대책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뛰었네요.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6.17 대책, 7.10 대책 기억나죠? 작년에. 심지어는 올해 2.4 대책까지 집값이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다가 좀 내려간다 하더니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대책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높은데. 지금 높잖아요, 상당히. 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간 등락은 있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22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아마 잡히지 않을까. 대략 모든 빅데이터는 21년에서 22년의 하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23년에는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시면 이게 0인데 진짜 집값 많이 뛰었죠. 이렇게 많이 뛰었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하반기 때 이렇게 많이 뛰니까 대책이 나온 거야. 이 앞에도 831 대책이에요. 하반기 때. 자, 그러면 이제 엘리엇 부동산 사이클 한번 보자고요. 이게 부동산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87년에서 91년 꼭지 찍고 이 일본도 이때 빠졌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고 IMF 때 팍 빠졌네요.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대략 10년 동안 뛰었죠. 도중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이게 2007, 8년, 9년에 이렇게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2013년까지 떨어졌어요.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2020년까지 나왔는데 2021년 6월 달까지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찍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더 가요. 그리고 엘리엇 여기 이분이 판단하기로는 2013년까지 추락한다는 걸로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 설정이 됐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자, 대략 2017, 8년 그 정도 집값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에 또 올라가겠지만, 자,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모양도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상승장, 하락장도 비슷해요. 당연히 이렇게 오겠지. 좀 더 올라가다 이렇게 오겠지.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김기원 씨라고, 이 김기원 여기 대표 정말 빅데이터의 최고봉입니다. AI 빅데이터 보니까 대충 8가지를 뽑아봤어요. 소득 대비, 구매력 대비 집값을 봤어요. 자, 소득 대비 보자고요. 서울 집값. 보시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2004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거의 다 잡았어요. 항상 꼭지가 2006, 7, 8 이때 금융위기 터졌는데 아무튼 그 직전 2006, 7이 꼭지였어요. 그런 다음에 쭉 빠졌네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이게 지금 시세예요, 시세.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PIR 규모가 29.1, 29년 동안 먹고 쓰지 안 하고 돈 벌어야 서울 집값 잡아요. 실질적으로 50년 벌어야 서울 집값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를 뛰어넘었어요. 이때 거품 엄청 심해가지고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뛰어넘었어.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상당히 위험하죠. 역사상 가장 고평가. 이번에는 서울 지역 주택 구매력 지수로 보자고요. 자, 역시 2007년, 6, 7년이 꼭지입니다. 자, 200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갔다가 여기 지금 매매가격 지수가 112.3으로 역대 최장이죠.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아마 내년까지도 뛸 것 같은데요. 이 상승폭을 보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HHI 구매력 지수라고 합니다. 이때 어때요?
정말로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집값이 뛰니까 반비례로 상당히 낮아졌죠. 여기도 보세요. 집값이 너무 뛰니까 점점 내려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HAI가 41.5로 찍혀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봐야 돼, 지금은. 자, 이거하고 반비례하니까. 즉,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이번에는 물가 대비, 통화량 대비 계속 보자고요. 자, 이게 물가입니다. 물가 계속 올라갔네요. 2004년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현재 여기입니다. 근데 아파트 값 보세요. 올랐다가 좀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현재 여기야. 엄청나네요. 자, 당분간 좀 더 올라간다고 치고 결국은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위험하지 않나요, 진짜? 모습들이? 그리고 얘가 또 추락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예측, 시세 결과. 누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가요. 자, 이제 통화량 대비 돈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게 파란색 보세요. 2005년부터 꾸준히 찍어냈네요. 자, 거의 수직이죠. 통화량. 그런데 집값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가총액. 시가총액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아파트 총액. 훨씬 높죠. 돈 찍어낸 것보다 어떻게 된 게 아파트 뛴 게 더 커요. 자, 통화량보다 너무 과도하게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올랐다. 여기는 뭐 고평가다. 역사상 최고의 고평가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지금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통화량보다도 훨씬 많이 뛰었고. 자, 이번에 또 비교해보자고. GDP 대비 또는 가계부채 대비. GDP 대비. 자, 여기 2004년부터 역시 가면 2007년이 꼭지죠, 여기. 그러다가 좀 내려왔네요. 자, 그러더니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어우, 여기로 가볍게 뛰어넘었죠. 자, 근데 GDP 보세요. 걸음마입니다. 완전히. 자, 여기 2만 달러대였는데 2만 달러 한 중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3만 달러 이게 초반입니다. 진짜 개걸음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집값은 여기 보세요. 어유, 좀 무지막지하게 뛰어버렸죠.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즉, GDP 대비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해외 가끔 뭐 OECD나 이런 데 자료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안 뛴 것처럼 나왔어요. 그 까닭을 제가 말해줄게요. 자,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 많이 개편은 했는데 그 조작감정원에서 안 올라간 그 통계만 자꾸 보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만 아파트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는 아파트가 적고 아파트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데 빌라 이딴 걸로 잡은 거예요. 그 결과치를. 그래서 엉망진창입니다. 세계 지금 제일 거품이 심한데 마치 제일 안 뛴 것처럼 나와 있어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집값 뛴 게 8%로 나와 있어요. 8%. 지금 90%, 100% 뛰었잖아요. 자, 참고하시라고요. 한국 가계부채, 이거 기업부채고 이건 가계부채인데 기업이 원래 더 부채가 많아요. GDP 대비 111.1, 이때는 113까지 갔죠. 근데 가계부채는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자, 보세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03.8, 지금은 한 105%.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가계하고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확 바짝 붙었죠. 기업하고. 원래 기업이 우리나라가 더 튼튼해요. 가계보다. 그래서 기업 부채도 문제긴 하지만 가계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붙었어요. 가계가 아주 지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이제 전세 대비 또는 전세가율 보자고요. 자, 이때 2016년, 17년. 자, 이때는 이제 상승장 초기잖아요. 자,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 이때는 그렇게 집값이 고평가가 아니었는데, 자,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팍 올라가니까 여기 보세요. 고평가라고 써 있죠. 전세가 대비 26.4%나 거품이 낀 거야. 자, 이것도 1월 달에, 6월 달 현재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역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그리고 전세가율도 보자고. 자, 이게 2007년 집값 엄청 꼭지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세가입니다. 파란 건 전세가인데 전세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자, 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세가율이라고 해요. 이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훨씬 높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컸어. 그러다가 바짝 붙었어요. 언제? 2017년에 바짝 붙었다가 또 올라가요. 매매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자, 그러다가 전세가는 떨어지는 자다가 또 올라갑니다. 최근 이 정도 됐어요. 자, 근데 이때에 비해서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이 매매가는 많이 뛰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덜 뛰다 보니까 이 전세가율이 서울은 55% 돼요. 그러니까 10억이면 5억 5천이 전세가라 이 말이에요. 매매가가 10억이라면. 뭔 말이냐? 갭 투자로 집 사는데도 이제 부담돼요. 그리고 매매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는 얘기는 이제 집값 폭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여기 지금 비교 되잖아요. 이 옛날에 꼭지 찍었을 때 지금 모습이 닮았죠? 미분양, 입주 물량
급감하고 있습니다. 단기 폭등, 장기 대폭락. 뭔 말이냐? 자, 서울부터 미분양 보자고요. 2015년만 해도 많았죠. 근데 확 줄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수도권도 보세요. 엄청 많았다가 미분양이 거의 없어졌어요. 21년 현재. 자, 이제 5대 광역시도 이제 쭉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19년에 집값이 대폭락했었잖아요. 19년이 지금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20년부터 뛰기 시작하니까 막 미분양이 없어졌죠. 이거 지금 5대 광역시가 다 그래요. 좀 다르죠. 약간 모양이. 지방도 비슷하죠. 계속 늘어난다가 20년부터 뛰기 시작하니까 미분양이 급감하는 거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잡는 미분양은 별로 좋지도 않는 미분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급락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이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 2년 동안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 자, 입주 물량도 보세요. 계속 입주 물량 가다가 여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24년까지 없어요.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서울만큼은 아니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 분양 물량은 늘어납니다. 여기 분양 물량도 이 정도까지 줄지는 않아요. 서울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수도권은 오히려 확 늘어나요. 3기 신도시 때문에. 근데 입주 물량만 조금 이제 늦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분양도 줄고 있고 입주 물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이 뛴다가 맞고요. 빅데이터 결과상. 다만 이게 이제 2, 3년 지나고서는 반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입주 물량이 팍팍 늘어나겠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이 어떻냐? 6월달 기준으로 전국 매매 가격 전망지수 봤더니 떨어진 데다가 빨간 거 보세요. 올라가죠. 집값이 다시 또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자, 그 다음에 서울 보세요. 올라다 떨어졌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빨간색이 올라왔죠. 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것은 매매 가격 전망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7월 달엔 더 올랐습니다. 이제 여름에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자, 이제 경기도 보세요. 좀 떨어진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왜? 예전에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보세요. 부산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간 듯 하다가 다시 또 뛰고 있어요. 부산이. 자, 부동산 종합적 진단 1년 내외 급등, 2, 5년 내 대폭락.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정리하면 정부 정책 1년 내외로 뭐 정책 나오겠습니까? 지금 집값 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인데 올라갈 것 같고. 2, 5년 글쎄요. 이것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아주 적극적으로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승. 자, 부동산 매매 심리 상승. 지금 심리가 올라가는 쪽이죠. 근데 좀 지나면 하락할 겁니다. 자, 거래량 하락. 기준금리 하락,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상승.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는 많아지니까 하락. 다주택 매물 지금 거의 없죠. 상승, 하락. 나중에는 많아질 거예요. 코로나 확산 여부 당분간은 올라갈 거예요. 코로나가 많아지면 집값 뜁니다. 자, 하락. 부동산 가격 적정도 너무 비싸. 둘 다 하락. 자, 유동성 자금은 계속 늘어나니까 상승. 개발 관련 여러 가지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상승. 전반적으로 1년 내에 봤더니 상승이 70%입니다. 그리고 2에서 5년까지 봤더니 하락이 70%예요. 조심할 점은 1년 내외는 상승 정도예요. 근데 이건 대폭락이에요. 왜? 여기 앞에서 많이 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폭락. 자, 1, 2년 상승하고 2, 3, 4, 5년 동안은 대폭락한다가 정리입니다. 자, 집값이 이제 이렇게 아주 추락할 위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 이거죠.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거품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지금은 사실상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절대적 상승만이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모두 따져 거품을 논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이미 두세 배가 뛰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 2위에서 10위를 넘나드는 아파트가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